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거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고개부터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먼저였죠. 세계 2위의 국내 총생산, 거대한 제조업 공장, 14억 인구의 시장. 퍼즐 조각은 다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1세기를 중국의 세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화면을 조금만 멈춰놓고 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집값은 바닥을 찾지 못하고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조차 제때 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기다리기보다 아예 기대를 접는 쪽을 선택하고 있어요. 해외 기업은 조용히 짐을 꾸리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라는 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쇼츠처럼 빠르게 넘기면 이건 단순한 경기 부진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따라오면 한 나라의 성장 공식이 어떻게 스스로를 잠식했는지 숫자가 문장처럼 읽히기 시작합니다.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결국 부동산부터 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시스템의 심장에 가까웠습니다. 건설이 돌면 철강이 움직이고 시멘트가 따라가고 가전과 인테리어, 운송과 금융까지 동시에 숨을 쉽니다. 수천만 개의 일자리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죠. 심장이 뛰는 동안 다른 장기들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에 대형 개발사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정부가 수습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 초에는 청산 명령이 내려졌고 한때 더 안전하다고 불리던 다른 대형 개발사도 결국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라고 했던 선이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시장은 숫자보다 먼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 얼어붙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게 번집니다. 그 결과는 가격에 남았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중국 70대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평균 25% 이상 떨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감이 잘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억짜리 집이 7억 5천이 된 겁니다. 2억 5천이 종이 위에서 증발한 거예요. 전국 평균이 이 정도이고 지방의 중소도시들 중에는 반토막에 가까운 곳도 적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때 중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에 달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이 곧 전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20년 넘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신화가 있었고 그 신화는 정책과 대출과 분위기가 함께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빚을 끼고라도 샀고 그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전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은 가격보다 먼저 마음을 접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역자산 효과라고 부릅니다. 재산이 줄었다고 느끼는 순간 지갑이 닫히는 현상입니다. 당연합니다. 집값이 몇 억씩 빠졌는데 외식을 늘리고 여행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최대한 아끼고 대출을 먼저 갚고 위험을 피하려는 심리가 커집니다. 이게 특정 지역이 아니라 도시 인구 9억 명 규모의 생활 방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심장이 멈추자 그 충격이 가정과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출 때 동시에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지방정부 부채 조달 기구입니다. 원래 제도상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 발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깔고 신도시를 만들고 숫자를 성장으로 보이게 해야 했죠. 그래서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기업인데 실상은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형태. 그 회사가 대출을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장부에는 기업 부채처럼 보입니다. 규칙을 피하는 기술이 관행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2026년 초 기준 이런 숨겨진 부채가 약 14조 달러 수준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의 연간 국내 총생산이 약 1.7조 달러라는 비교도 함께 따라붙죠. 단순 비교만 해도 숨겨진 빚의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개발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꺾였고 자산이 빠졌고 현금 흐름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갚을 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 지방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한마디로 빚을 다른 빚으로 덮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결국 국유은행들이 그 무게를 떠안게 됩니다.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들은 세계 자산 규모 상위권으로 거론되는 거대 기관들입니다. 크기만 보면 안전해 보이죠. 하지만 크다고 해서 피가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은행은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로 먹고 삽니다. 이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죠. 건강한 은행은 보통 이 퍼센트 이상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중국 주요 국유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1.5%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상 최저치라는 표현도 뒤따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금리를 낮추면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부실 대출이 늘면 떼이는 돈이 늘고 지방정부 빚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과정에서 수익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못 벌면 새 대출에 소극적이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경제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병에 걸립니다. 심장이 멈추고 혈관이 좁아지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는 통계가 아니라 생활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이던 말, 어느 도시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가로등이 꺼졌다. 그런 문장이 특정 도시의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 됩니다. 중국의 도시는 등급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이 자주 등장합니다. 초대형 중심 도시가 있고, 그 다음 규모의 도시가 있고, 그 아래로 더 많은 도시들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중간과 아래쪽에서 터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공무원 급여 지원이 일상화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밀린다는 건 국가든 지방이든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선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한 월급은 나온다는 믿음이 깨지면 그건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부 지역에서 월급 대신 현물을 지급했다는 보도까지 언급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이 토지 매각 수입이었다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토지가 국가 소유이고 지방정부가 개발업체에 토지를 넘기며 재정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수입의 30%에서 40%가 토지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개발업체들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꺾이면 누가 땅을 삽니까? 그 결과 토지 매각 수입이 2021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반토막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이후 사회 안전망 지출은 커져야 하고 부채 이자는 계속 나가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써야 한다는 압박도 생깁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면 결론은 적자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쌓이면 도시의 공공 서비스부터 줄어듭니다. 버스 노선이 사라지고 가로등이 밤에 꺼지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심지어 겨울 난방 공급이 끊겼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공공 서비스가 멈춘다는 건 행정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중앙정부가 긴급히 자금을 수혈한다고 해도 질문은 남습니다. 중국에는 현급 이상 도시만 약 700개가 있다고 하죠. 그 수많은 도시를 같은 강도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과 부채와 지방정부 재정은 어찌 보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통화와 채권으로 당장의 균열을 봉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는 절대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입니다. 2022년에 중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생사의 교차점이 넘어갔다는 표현도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2025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초로 800만 명 선이 무너졌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속도가 드러납니다. 2026년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고등은 켜져 있었던 거죠. 2026년의 공기가 아니라 2016년의 숫자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그때는 출생아 수가 약 1786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약 1200만 명, 2022년에는 약 956만 명, 그리고 2025년에 800만 명 미만 추정, 9해 사이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전쟁이나 대재난 없이 이 정도 급락이 일어나는 사례는 흔치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요? 가장 먼저 경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교육비 부담이 크고 취업은 어렵고 아이 하나를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가족 계획을 쉽게 세울까요? 여기에 가치관 변화도 겹칩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특히 도시에서 빠르게 퍼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출산 정책을 바꾸고 보조금을 주고 휴직 제도를 늘려도 바닥이 바뀌지 않으면 반등이 어렵습니다. 집값이 그대로이고 경쟁이 그대로이고 일자리가 그대로라면 결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령화는 더 무겁게 얹힙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돌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는 65세 이상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죠. 중국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어떤 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2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 절반도 안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따라붙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무섭냐면 구조가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면 생산이 줄고 생산이 줄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은퇴한 인구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의료비는 늘어납니다. 돈 버는 사람은 줄고 돈 쓰는 사람은 늘면 시스템이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연금 지급이 밀린다는 보도도 언급됩니다. 아직 전면적 위기는 아니더라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그림이 어두워집니다. 더 잔인한 건 인구는 지금 당장 뭘 해도 결과가 20년 뒤에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노동시장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인구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청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그냥 놓아버린다는 뜻의 유행어가 퍼졌다는 얘기가 있죠. 반대로 쓸데없이 치열한 경쟁이라는 말도 함께 떠돕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모두가 죽도록 뛰는데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 뛰면 지치고 멈추면 불안합니다.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통계도 그 분위기를 비춥니다. 2023년에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겼다가 갑자기 발표가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방식이 바뀐 뒤 다시 발표됐지만 여전히 높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장 체감은 30%를 훌쩍 넘는다는 주장도 따라 붙습니다. 셋 중 하나가 일자리를 못 구한다는 체감.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받아줄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형태의 적응이 생깁니다. 취업을 사실상 포기하고 부모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지내는 청년을 가리키는 말이 유머처럼 돌기도 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 심각한 건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끊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면
사회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흥미로운 건 저항의 방식입니다. 거리로 나가 외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을 거부하는 거죠. 결혼을 미루고, 아이를 낳지 않고, 집을 사지 않고, 소비를 줄입니다. 적극적 반항이 아니라 소극적 불복종입니다. 시스템은 사람들의 참여로 굴러가는데 그 참여가 줄어들면 시스템은 소리 없이 힘을 잃습니다. 청년이 2억 명 규모로 포기를 선택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사회의 내일은 어디에 놓일까요? 여기까지는 내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전 세계 기업들이 값싼 비용을 기대하며 생산을 맡겼죠. 스마트폰이든 운동화든 가구든 중국에서 만든다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시작이었고, 이어서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의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기술과 장비의 이동이 막히면 성장의 상단이 잘립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미국에서 정권이 다시 바뀌면서 관세 압박이 더 거칠어졌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일부 품목은 관세가 60% 가까이 붙었다는 말이 나오죠.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팔면 원가에 세금이 덧붙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유럽도 비슷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를 매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공들인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벽을 만났다는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관세는 숫자지만 그 숫자가 공장 위치를 바꿉니다. 기업들은 탈중국을 가속합니다. 한 글로벌 스마트폰은 생산 일부를 인도로 옮겼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은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이미 철수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도 빠져나간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대신 어디로 갔느냐? 베트남, 인도, 멕시코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육로로 연결되고 협정으로 관세 부담이 낮다는 이유로 부각됩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관세가 60%, 멕시코에서 보내면 0%에 가까운 선택지.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 멕시코와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굳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의 세계 공장 지위가 균열을 보인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도 충격적입니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들어오는 자본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이 더 많다는 뜻이죠. 관세뿐 아니라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데이터 규제와 각종 법 강화가 외국 기업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게다가 내수는 얼어붙었고 부동산은 흔들렸습니다. 팔 곳도 줄어드는데 버틸 이유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를 꼽는 사람들은 자원을 말합니다. 중국은 땅이 넓지만 인구 대비 자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죠. 특히 물과 식량이 취약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유역에 인구의 약 40%, 경제 생산의 약 45%가 몰려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핵심인데 기후 변화로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며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2년에 크게 겪었고 이후로도 되풀이된다는 서사입니다. 강물이 줄면 수력 발전이 흔들립니다.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력이라는 말이 있고 특히 한 지역은 전력의 80%가 수력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물이 마르면 전기가 줄고 전기가 줄면 공장이 멈춥니다. 실제로 2022년 여름 대규모 정전과 전력난이 있었고 공장 가동이 멈추며 냉방을 줄이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제조업 대국에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면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이 생깁니다. 외국 기업이 떠나는 이유에 이런 불안정이 포함된다는 해석도 붙습니다.
식량은 더 불안합니다. 중국의 식량 자급률이 약 65%라는 말이 나오죠. 14억 인구가 먹을 식량의 35%는 수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 옥수수, 밀 같은 곡물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주요 공급처로 미국, 브라질, 호주 등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무역 갈등과 외교 긴장이 깊어지면 식량이 잠재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더라도 가능성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농지를 확보하고 남미의 농업 투자를 늘리는 움직임이 식량 안보와 연결된다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물 부족, 전력 불안, 식량 의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압박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흔들리면 권력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중국의 통치 방식은 오랫동안 암묵적 거래로 설명되곤 했죠.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 성장을 보장하겠다는 약속. 그런데 성장 엔진이 멈추면 그 약속은 금이 갑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권력을 더 단단히 쥐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임기를 연장하며 예외를 만들었고 다음 연임까지 노린다는 관측이 반복됩니다. 제한 장치를 허물고 권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내부 불만을 다루는 방식은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카드가 민족주의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외부의 견제 때문이라는 서사, 서방이 우리를 막아서 그렇다는 이야기. 경제가 흔들릴수록 대만 문제 같은 외부 갈등의 언급이 더 잦아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밖에 적을 세워 안에 분노를 돌리는 방식. 역사적으로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행동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질문에서는 또 다른 불안이 등장합니다. 2023년에 전략 무기와 미사일을 담당하는 핵심 부대에서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부패가 심각했고 심지어 미사일 연료를 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고 하죠. 핵심 부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신뢰의 바닥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즉 군서열이 위로 언급되던 인물이 전격 해임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최고 지도자 바로 아래의 자리. 전쟁 경험이 있다는 평가를 받던 인물이었고 오랫동안 신뢰를 받던 측근으로 분류되던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건 내부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군의 실전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비는 많지만 실제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불신. 상층부가 흔들리는 군대에서 누가 장기 전략을 짜겠느냐는 질문도 따라붙습니다. 게다가 중국군은 2979년 이후 대규모 실전 경험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흔합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당장 대만 침공을 감행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정권은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권력이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사에는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다 더 큰 상처를 남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이 예의주시한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군은 부패 의혹과 숙청이 이어지고 동시에 선동의 강도는 높아지는 조합. 안정적이기 어렵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떠올리던 중국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인프라를 폭풍처럼 세우고 세계를 사들이던 나라였습니다. 그 이미지는 아직 화면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현실의 구조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거대하지만 병든 노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커 보이는데 속은 빠르게 마르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거인의 종말인지 아니면 긴 겨울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중국의 변화는 세계 질서의 재편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한국도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이웃이자 경제적으로도 떼기 어려운 존재가 흔들릴 때 그 파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면 이 변화의 끝에서 어떤 세계를 보게 될 것 같나요?